네, 반갑습니다. 어제 조금 빨리 끝내는 바람에 오늘은 뭐 조금 더 길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말하다 좀 끄는 느낌이었는데 어제는 좀 제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끝냈고 오늘은 조금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본 일단 파트는 고려의 대외 관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고려는 사실 12세기부터 해서 13세기 그리고 어, 아니죠. 10세기부터 해서 뭐 12세기 다음 뭐 13세기까지 해서 거의 계속 전쟁이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 중에서 일단 요 당시 10세기 무렵의 이제 상황을 한번 보면 국제 정세를 보면 자, 거란이 일단 부족을 통일하게 되면서 요를 건국하게 되죠. 그러면서 세력을 좀 확장하게 됐고 그래서 북쪽에는 이제 요 북방 지방엔 요 거란이 세운 요가 차지하고 한반도에는 고려 그리고 중국에는 송이 이렇게 서로 이제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가 점차 이제 동북 이제 한반도의 동북 방향에서 여진이라고 하는 애들이 점차 성장을 해서 나중에 금나라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금이 요를 먹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먼저 그래서 거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는 거란을 되게 견제하는 모습이었고, 요거는 뭐 당연한 겁니다. 발해를 멸망시켰던 게 거란이었고, 그래서 거란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족적으로 이제 원수와 같은 마음을 가졌다. 왜냐하면 발해나 고려나 다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나라를 멸망시킨 거의 뭐 원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거랑도 맞물리고 또 되게 오랑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송가는 워낙 이제 같은 문명국으로서 친선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총 3차례 침입을 했고요. 자, 1차 침입 때는 원인을 보자면 사실은 이제 고려가 송이랑만 친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편하긴 한데 자, 어떤 거냐면 거란 입장에서는 송을 치고 싶은데 고려가 송이랑 너무 친해요. 그래서 거란을 치러 갔을 때 이 배후에 있는 고려가 자신의 뒤를 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좀 불안감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딱 정리하자면 고려의 친송 정책 이게 이제 주 원인이 됐던 것이고 그래서 요때는 쳐들어왔을 때 서희가 이제 외교 담판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거란이 우리를 정령하러 왔다기보다는 송과의 관계를 끊어내고자 하는 게 목적이었다라는 걸 잘 알았고 그래서 요때 외교 담판을 맺으면서 오히려 이제 희한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거란이 요구했던 것은 우리랑 외교를 맺고 송과는 관계를 끊어라 이런 거였는데 자, 그 얘기는 뭐 제대로 약속을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너희랑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저기 우리 북쪽에 저 여진이 너희랑 우리 사이를 딱 가로막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못 가는 거야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란이 그래? 그러면 우리가 여기 여진 몰아내주고 땅 줄 테니까 우리랑 외교 맺자라고 약속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요때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건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라는 걸 인정을 받았다라는 점도 같이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강동육주라고 하는 땅을 확보하게 됐고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송과 친선 관계를 유지하고 거란과 외교를 제대로 맺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 강조의 정변이라고 이런 게 있었는데 요거까지는 우리가 수업 때 자세히 다루진 않았어요. 어쨌든 우리가 생각할 거는 외교를 계속 손과 끊지 않고 거란과는 외교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침을 한 게 2차 침입이고 이때는 뭐 양규의 활약이 있었다 정도 봐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물러가고 또 이때 이제 합의를 맺었는데 이때도 이제 거란과
는 이제 드디어 외교를 하고 송과의 관계를 끊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요. 그러자 이제 거란에서는 이제 열받은 거죠. 야, 우리 어차피 외교 안 할 거면 우리가 줬던 강동육주 돌려달라라고 요구를 했고, 고려는 싫다라고 아주 단호박 보입니다. 자, 그것 때문에 이제 거란이 다시 한번 침입한 게 3차 침입이라고 보면 되는데, 고려도 호락호락하게 당하지 않았죠.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었고, 오히려 이제 강감찬 에 의해서 기주대첩에서 엄청나게 거란은 대패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번 강하를 맺고, 이제는 진짜 외교 맺겠다라고 하고 해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고려는 오히려 개경의 나성 그리고 국경의 천리장성을 쌓으면서 완전히 차단을 해버리는 요런 철벽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민족의 외교사에서 어마어마한 성공담이기도 한데, 거란 입장에서 본다면 철저하게 고려의 거짓말에 당했던 그런 역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자, 그다음 여진과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동북 방향에서 우리가 열심히 막 싸우고 하던 과정에서 동북 방향에 여진도 이제 점차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부족을 통일하게 되면서 고려와 자주 충돌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처음에 한번 요 기강을 한번 잡아야겠다 해서 쳐들어갔는데 윤관이 발렸습니다. 왜냐면 여진 애들은 기병이고 고려의 이제 주 병력은 보병이에요. 근데 보병이 무장까지 다 한 채로 일반 기병 말 타는 사람들을 쫓아갈 수가 있을까요? 안 되죠. 그래서 엄청나게 발렸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경험한 뒤로 윤관이 돌아와서 우리도 기병 부대 만들어야 된다 해서 만든 특수부대가 별무반이라고 보면 됩니다. 뭐 쉽게 생각하면 돼요. 별난 무기, 그래서 특별한 무기를 가진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 그래서 별무반을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진 17만이었거든요. 어마어마한 이제 병력을 동원을 해서 결국 여진을 정벌했고, 요 동북 방향 한반도 요 동북 요 해안 쪽 쭉 따라서 이렇게 위에 쪽 요게 9개의 성을 쌓았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영토를 확보한 것 같은데, 요게 뭐 결국은 여진이 돌려달라 해서 그냥 돌려주거든요. 사실 우리한테 막 그렇게 쓸모 있는 땅도 아니고 농사가 잘 되고 이런 땅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돌려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일단락이 되었는데, 문제는 여진이 더 성장을 해서 금이라고 하는 아주 큰 나라를 만들게 됐고, 거란까지 정복을 해버리고 오히려 송을 몰아내고 화북 지방을 이제 금나라가 차지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송을 몰아낼 정도로 엄청나게 큰 나라가 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고려에 오히려 군신 관계를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고려 입장에서는 되게 사실은 기분이 나쁜 게, 여진이라고 하는 존재는 원래 예전부터 이제 말갈이라고 불리던,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가 거의 완전 고대 때부터 함께 해왔던 애들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를 이제 어버이 하면서 모셨던 애들인데, 자기들이 엄청 이제 대국이 됐다고 오히려 고려에 아빠 하다가 내 신하가 되어라고 이제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고려의 자존심에서 봤을 땐, 당시 집권자가 이자겸이었습니다. 이자겸이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피하려고 금의 요구를 수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고려가 금의 이제 신하국이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대외교류 부분을 한번 보면, 당연히 이제 고려와 송이 가장 교류가 활발했고요. 대체로 고려가 송의 선지문물을 수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졌고, 거란이나 여진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견제하면서 뭐 선지문물을 수용한다기보다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얘들이 필요로 하는 뭐 식량이나 이런 농기구 이런 것들을 좀 교환을 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일부 무역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고, 당시 국제무역항은 예성강 어기 쪽에 있던 병난도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당시에 이슬람 상인들, 그러니까 아라비아 상인들 애들이 굉장히 왕래를 많이 했고, 이들에 의해서 고려의 물건이 막 세계에 소개되게 되면서 이거 어디서 왔냐 해가지고 꺼려야로 됐다고 해서 지금의 우리가 코리아라고 국제사회에 알려진 것은 이 고려의 바탕을 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뭐 쌍화점이라고 하는 걸 봐도 알 수 있는데 요거는 수업 때 얘기했으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끝판왕을 한번 봐야 되는데 13세기쯤에 칭기즈칸이 부족을 통일하게 되죠. 그러니까 원래 본명은 태무친이라고 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위대한 군주라는 뜻의 칭기즈칸으로 이제 추대가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서쪽에서 동쪽으로 밀고 들어오면서 서하 먹고, 그다음 금까지 공격을 해서 나중에 다 먹고 손까지 쳐서, 남손까지 쳐서 이제 아예 원나라를 세워버리는 이런 상황이 나타났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금나라의 지배하에 있던 거란족 애들이 몽골군에 쫓겨서 고려로 이제 국경을 접하는 곳으로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요. 그걸 이제 강동성 전투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때는 몽골이랑 고려가 같이 연합을 해서 도망온 이 거란족을 이제 같이 몰아내는 그런 이제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만남은 좀 괜찮았어요. 같이 이제 연합을 하고 전후에도 쌓고 이제 이런 이제 공동의 적이 있으니까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몽골에서 사신이 한 놈 와요. 근데 이 사신이 고려를 되게 폭소국처럼 취급한다든지, 굉장히 작은 나라로 되게 무시하고 막대한 공물을 요구한다든지, 아, 우리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우리가 요 거란족 애들 몰아내줬잖아. 정리해줬잖아. 하면서 우리한테 공물을 바쳐라. 라고 막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이 잠옷 아주 건방지고, 아주 싸가지가 없어서 때려 죽이고 싶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실제로 때려 죽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몽골 사신 저고요라는 놈이 하필이면 국경을 넘기 전에 돌아가다가 압록강 쪽에서 피살을 당해요. 그래서 요걸 구실로 해서 몽골과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뭐 요 사람이 이제 멋있죠. 그다음 몽골과의 전쟁 한번 보겠습니다. 몽골과의 전쟁은 뭐 총 6차례 정도 있었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이어진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1차는 어떻고 2차는 어떻고 이렇게 우리는 세세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중요 전투나 뭐 이런 거 중간 과정에서 좀 중요한 내용들 이런 것만 좀 중점적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1차 때는 기주성 전투라고 해서 박서라는 사람이 뭐 잘 막아냈다 정도만 봐두면 되고요. 근데 몽골군한테 우리가 사실은 거의 세계 제패했던 애들이니까 얼마나 막기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우리한테 좀 유리한 곳으로 천도를 하게 된 곳이 바로 강화도라고 하죠. 강화도는 뭐 지금도 이제 인천에 소속된 섬인데, 굉장히 큰 섬이기도 하고요. 우리 민족의 아주 아픈 역사를 담고 있는 섬이라고 했죠. 모든 뭐 대부분의 외적의 침입이 여기 강화도를 통해서 쫙 나중에 조선 한양으로 다 들어오게 되는 이런 모습인데, 어쨌든 왜 근데 강화도로 갔냐 하면, 일단 내륙이랑 그렇게 떨어져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바다, 어쨌든 바다의 섬이다 보니까 해전에 좀 몽골군이 약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보다는 아무래도 몽골은 해전의 경험이 잘 없죠. 내륙국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하나 이점, 그리고 강화도랑 내륙이랑 좀 되게 가까웠기 때문에 너무 멀지 않아서 오히려 이제 조운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조세운반 제도라고 했죠. 조운을 통해서 얼마든지 세금 수취가 가능했다라는 점. 전쟁하는데 무슨 세금이야 싶겠지만 세금 다 내야 돼요, 전쟁을 해도.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전쟁하는 동안 세금을 더 많이 뜯기고 이런 것도 막 나타나고 하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점은 강화도로 도망간 건 지배층이고요. 실제 모든 요 고려의 많은 국민들, 일반적인 평민들까지 다 강화도로 같이 이주하지 못했겠죠. 그래서 그러면서 그런 겁니다. 이제 지배층만 도망가고 뭐 백성들은 알아서 산이나 뭐 이런 걸로 잘 숨어서 뭐 피해를 입지 마라 뭐 이렇게 이제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건데, 실제로 이제 막 열심히 몽골 애들이랑 싸웠던 것은 요 한 반도에 남겨진 버려진 백성들이었다. 그들 중에서 하층민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걸 잘 보여주는 전투가 이제 처인성 전투랑 충주성 전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인성 전투에서는 되게 전 독특한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우리가 주몽의 나라잖아요. 주몽의 민족. 활을 워낙 잘 쏘고 양궁도 지금도 보면 늘 세계 1등하고 이럴 정도로 되게 잘 하는데, 그걸 아주 잘 보여주는 게 전 요런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김윤우라는 사람은 스님입니다. 스님인데 몽골군이 쳐들어오니까 전쟁에 나서가지고 활을 쏴서 살리타를 죽여버립니다. 당시 몽골군 사령관입니다. 사령관 무려 일반적인 장군도 아니고. 그래서 장군 사령관을 죽이게 되면서 결국은 물러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막아냈는데 엄청난 큰 공을 올린 사람이 이 승려였던 김윤후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랑 같이 싸웠던 건 처인 부곡민들입니다. 우리 그때 향소 부곡 얘기할 때 그 부곡이에요. 그래서 되게 천대받고 세금도 더 많이 내고 그렇게 힘들게 차별받던 이런 사람들이 당시 세계에서 가장, 고려 세계 내에서는 가장 천대받는다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싸우는 이런 모습을, 엄청난 성과를 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충주성 전투에서는 요 스님이었던 김윤우가 이 공을 인정받아 장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장군이 돼서 요 충주성에서 노비들을 이제 면천시켜 준다는 약속을 하고, 실제로 막 정말 처절하게 싸워서 몽골군을 격퇴하는 엄청난 또 성과를 올리게 되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내륙에서 열심히 하층민들이 싸우고 뭐 부국민 노비, 정말 요 당시 세상에서 가장 고려에서 천대받는 애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싸우고 있었고, 오히려 지배층은 요 강화도에 숨어가지고 어떤 걸 했냐면 몽골을 물리치기 위해서 종교적인 염원을 담아서 팔만대장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팔만대장경은. 물론 팔만대장경은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난 문화재이긴 합니다. 그리고 팔만대장경을 보관하는 장소죠. 장경 판정 같은 경우도 우리한테 엄청난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남아있고 아주 중요한 것이지만, 뭐 당시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저 도망가가지고 고작 한다는 게 뭐 대장경이나 만들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실질적으로 대장경을 만든다고 해서 뭐 적이 물러간다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는 와중에 이 몽골과 끝까지 싸우겠다 주장을 했던 게 바로 채시 무신 정권이었고, 근데 그 채시 무신 정권이 결국 마지막 이제 채의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부하이자 원래는 노비였던 김준이라고 하는 애한테 살해당하면서 점점점 이게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붕괴가 되면서 결국은 몽골이랑 이제 좀 강화를 맺게 되면서 다시 원래 개경 수도였던 개경으로 환도, 그러니까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돌아왔는데 문제는 그 얘기 했었습니다. 삼별초는 나라의 군대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나라의 군대이지만 채시 정권에서 사병 노릇을 했던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이제 항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니까 뭐 채시 무신 정권의 의지를 이어받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정말 우리 민족의 자부심, 자존심 이런 걸 되찾기 위해서 끝까지 몽골과 항전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른 이제 학자분의 의견을 봤을 때도 뭐 사병 노릇을 했던 이 삼별초가 만약에 개경으로 한도했을 때 목숨이 과연 그대로 유지가 됐을까에 대해서 좀 의심해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진도, 제주도로까지 이동을 하면서 항전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찌 보면 이것도 동족 상잔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고려 정부군이 몽골 연합군이랑 같이 요 삼별초를 진압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몽골군을 이랑 싸우겠다고 대몽항쟁을 하겠다고 나선 게 삼별초인데 그런 삼별초를 고려 정부군이랑 몽골 연합군이 같이 진압을 하는 아주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다. 자, 전쟁의 결과로 고려는 너무나도 짓밟혔습니다. 그래서 국력이 엄청나게 많이 손실됐고, 다음 농토가 다 짓밟혔죠. 그리고 제대로 농사도 못 짓고 하는 동안 농토가 항폐화됐고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죽었겠죠. 그리고 많은 문화재도 불타 없어졌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게 황룡사 구축 목탑이고요. 그리고 초조대장경이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처음 조자거든요. 그러니까 거란의 침입이 있을 때 요때도 마찬가지로 거란의 침입을 불교의 힘으로 물리치겠다 해가지고 만들었던 게 초조대장경입니다. 근데 그게 몽골과 싸울 때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새로 이제 만든 게 팔만대장경이죠. 그래서 팔만대장경은 다른 말로는 제조, 다시 제자 써서 다시 만든 대장경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제는 원간석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오히려 정복당하지 않고 부마국이 된, 오히려 황실에서 서열이 되게 높아지는 이런 이제 결과를 가져오게 됐는데, 어쨌든 내정 간섭을 당하면서 원 간섭기가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때 실질적으로 우리 영토를 꽤 잃기도 했습니다. 정복당하진 않았지만 나라 전체가 일부 지역의 영토를 좀 잃게 돼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서경의 동령부, 다음에 화주의 쌍성총관부, 쌍성총관부는 꼭 기억을 해야 되죠. 다음에 제주도의 탐라총관부 이런 게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직접 지배를 하는 군사 행정 기구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영토를 많이 잃었고요. 특히 탐라 총관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말을 이제 엄청나게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요 기구에서 말을 많이 수탈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려는 정복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마무리됐고 결국 마지막 남은 건 더 동쪽에 있던 일본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을 원정을 한 두 번 이제 추진하게 되는데 당시 많은 그리고 물자를 대주고 군대를 또 대주고 다음에 원정 갈 때 배가 필요하니까 몽골 애들이 해전 경험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 배를 만들어 주고 한 건 다 고려입니다. 그래서 고려에서 많은 걸 준비해서 실질적으로 쳐들어갔는데 하필이면 요 시기 때 태풍이 불죠. 그래서 거의 배가 제대로 살아남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몇 대 막 정박 못하고 결국은 패배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요 신의 바람 때문에 살았다. 그래서 신풍 카미가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실패를 했는데 요때 일본 원정을 추진하던 기구가 정동 행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쪽을 정벌하기 위한 행성은 기구란 뜻입니다. 그래서 동쪽을 정벌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었는데 본 목적은 실패했죠. 어쨌든 실패했는데 그대로 남아서 내정간섭 기구로 남아 있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다음 고려의 지위가 굉장히 격화됩니다. 고려는 원래 황제국이었습니다. 광종 때도 그렇고 칭제 건원했었죠. 황제를 칭하던 나라였는데 이제는 원의 황제가 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한 단계 낮은 왕이 되는 거죠. 지방의 한 왕처럼 되는 경우가 나타나서 지위가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고려에서 왕이 되려면 꼭 원의 공주랑 혼인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명칭 자체도 굉장히 굴욕적이죠. 충 무슨 왕, 충선왕, 충렬왕 이렇게 충 무슨 왕 이렇게 이어지는데 요때 앞에 충이 바로 이제 원의 황제에게 충성을 바친다 이런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사개혁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왕자는 원나라에서 교육을 받아서 성장을 하다가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고 원의 공주랑 혼인을 해서 고려 왕으로 이제 책봉이 되는 요런 이제 결과를 가져왔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사회 변화로는 백성의 고통이 되게 심화되었다. 원이 워낙 많은 공물을 요구했고 그리고 정말 심각한 문제였다고 전 생각이 드는 게 공녀였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처녀들을 공녀로서 요구를 했고 그래서 많은 공녀들이 끌려가다 보니까 처녀만 데려간다 하니까 조혼 풍습이 좀 유행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또 몽골에 대해서 물론 굉장히 반발하는 집단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지만 몽골의 풍습이나 몽골의 문화 이런 것들이 되게 유행하기도 하거든요. 그걸 이제 몽골풍이라고 하고 또 역으로 몽골 내에서는 또 고려양이라고 해서 고려 양식, 그러니까 고려의 이런 물건이나 이런 것들이 또 유행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게 뭐 일단은 요 소주골이라고 하는데 요 소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전통주로 생각을 하는 이 소주라고 하는 것도 이제 고려의 몽골에서 넘어온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다음 고기 만두 이런 것도 몽골에서 넘어왔고요. 그리고 우리 전통 혼례라고 생각하는 이제 신부가 족두리하고 연지곤지 찍고 하잖아요. 요게 뭐 우리 전통이라고 생각했지만 원래 몽골식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몽골식의 여러 단어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우리 아직까지도 마누라 또 몽골 말이고요. 다음에 뭐 수라상 이런 것들도 이제 몽골에서 넘어온 말이고 또 우리 뭐 장사치, 뭐 벼슬아치 할 때 요거 무슨 무슨 아치 이렇게 끝나는 것들이 무슨 치 이렇게 끝나는 것들이 다 몽골어에서 넘어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동양아치라고 하는 것도 요 몽골어 아치에서 영향을 받은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다음 원간석기 때 새롭게 성장한 지배층을 건문세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가 있다면 원간석기는 친원파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편해요. 물론 친일파보다는 전 조금 다른 성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원에 이제 들러붙어서 원에 이제 권력을 등에 업고 이제 기생했던 그런 존재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자, 이들은 다른 지배층에 비해서는 뭐 교양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어쩌면 가장 떨어지는 집단이 아닐까. 왜냐하면 물론 일반적인 귀족계층들이 검은세족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새롭게 성장한 애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는 몽골어 그냥 잘해서 그러니까 통 번역을 아주 잘하는 애죠. 그러면 출세합니다. 아니면 몽골 애들이 워낙 이제 매 사냥을 좋아했는데 매를 잘 키우는 애 그런 애들도 이제 출세해서 엄청나게 성장하기도 했고 특히 이제 많이 이제 성장했던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원나라에서 이제 왕자가 원나라에서 교육을 받고 성장을 하잖아요. 어릴 때 가서.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어린 왕자를 이제 같이 모시던 이제 환관이나 근처에 있던 뭐 이런 세력들이 이제 고려로 돌아왔을 때 엄청난 이제 권력층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건문세족의 뭐 정치를 잘하고 이랬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얘들이 되게 주요 간직을 독차지하고 그러니까 권력을 독점하는 거죠. 그리고 제일 문제는 대규모의 농장을 경영했다는 점입니다. 산천을 경계로 했다 이런 얘기 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불법적으로 토지를 뺏은 겁니다. 갑자기 막 뭐 놀고 있던 땅들을 그냥 자기들이 가진 게 아니고 농민들의 토지를 불법적으로 뺏은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신체 포기각서 이런 거 쓰게 만들어 가지고 빚 못 갚았네? 그럼 이제 넌 노비야. 이렇게 이제 불법적으로 노비를 만드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대규모 농장은 결국 사유지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땅이고 다음에 농민들을 일반적인 세금 내는 농민들을 노비로 만들어 버리면 세금 안 내잖아요. 그래서 국가 재정으로 봤을 때도 굉장한 손실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단 요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더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공민왕까지 할까요? 조금 볼게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럼 공민왕의 개혁 정치. 자, 공민왕이 이제 개혁 정치를 할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는 이제 고려도 말기라고 보면 되고, 다 몽골도 거의 원나라도 이제 명으로 교체되는 그 원명 교체기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중에서 한족 반란군들이 있었죠. 우리 2학년 때 배웠던 빨간 두건 쓴 애들 홍건적이라고 하죠. 홍건적 중에서 그 출신이었던 주 원장이란 놈이 결국 명을 세우고 홍무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될 정도로 원은 계속 약해지는 그런 때였고, 새롭게 이제 한족들이 엄청나게 활개를 치던 시기였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서 원나라 입장에서 지방이었던 고려에 대해서 제대로 신경을 쓰지 못했고, 그런 이제 이 혼란기를 잘 이용을 해서 공민왕이 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반원 자주화 정책을 시행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가장 중요했던 건 이 친원 세력의 아주 대표 주자였던 기철, 기왕후의 오빠죠. 요 놈들을 제거하는 거. 아주 무례배였다고 해요. 그래서 온갖 이제 문제의 원흉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요 기철. 너무나도 이제 기왕후를 등에 업고 너무나도 그냥 싸가지 없고 그런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부정의 행동을 많이 해서 결국은 제거를 했습니다. 다음에 관제 복구했고 몽골풍을 금지했고요. 다음에 정동행성을 축소시켰고 쌍성 총관부를 실질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천령 이북의 땅을 회복한 인물이 요 공민왕이에요. 저기 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명과 좀 오관기를 형성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정개혁을 한번 볼게요. 공민왕은 여러 이제 건문세족을 찍어 누르고 개혁을 하려면 결국은 왕권을 강화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건문세족들의 세력을 약화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개혁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등용했던 인물이 승려였던 신돈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자, 이 사람의 이제 전민 변종도감이란 걸 만들면서 농장 혁파하고 양인을 해방시키는 그런 어마어마한 이제 정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민, 밭전자의 백성 민자고요. 바꿀 변자의 발을 정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과 토지와 백성을 바르게 돌려놓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요 명칭 자체가 이제 어마어마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포인트는 결국은 건문세족이 갖고 있던 불법적으로 만들었던 농장 혁파하고 불법적으로 만들었던 노비들을 원래의 신분 양인으로 해방시켜주고 이제 이런 정책들을 한 거라고 보면 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엄청난 보수 세력들의 반발을 받아야만 했겠죠. 그래서 건문세족들이 반발해서 신돈을 제거하고 공민왕까지 시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패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때 새로운 이제 정치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성균관을 개편하고 새롭게 이제 인재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문신 관료들이 좀 많이 이렇게 성장을 했고, 그 애들이 바로 이제 신진사대부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건문세족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면서 언론 역할을 하면서 되게 성장을 했던 게 신진사대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일단 요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진사대부랑 뭐 신흥무인 세력 그리고 고려의 멸망이나 이런 부분은 다음에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